김성환의 시사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거부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법 주권을 강조했지만 해외 언론은 손 씨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를 비판하고 있고요.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서는 사법부도 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온라인상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방법이 정당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다주택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모두 이런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긴급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의견과 함께 오늘도 삼행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너무 재미있고 멋있는 아이디어로 삼행시를 보내주셔서 오늘은 난이도를 한번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명이 아닌 제 이름 김성완에 대한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20분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44명 늘어나서 누적 11,18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는 어제 48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 24명, 지역 발생이 20명이었습니다. 이 지역 발생 신규 이 20명을 뜯어보면 서울 3명, 경기 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명으로 상당히 많았고요. 현재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에서도 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그동안에 한 5, 6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좀 숫자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을 또 앞지르는 경우가 한 2주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니까 곧바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아니면은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이제 뭐 항만을 통해서 입국한 다음에 집에서 머무르다가 네. 증상을 느껴서 검사를 받는 경우니까요. 예.
근데 광주에서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 내용을 알고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네. 이 광주에서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전남 영광에서 발견돼서 이 보건당국에서 병원 이송에 나섰습니다. 그 보건당국과 경찰은 확진 통보를 받고 달아난 광주 118번 확진자의 신병을 오늘 오전 9시 10분 영광군 모처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확진자는 광주 85번 환자와 접촉해서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광주 사랑교회로 이 감염고리가 연결이 그러니까 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된 환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어젯밤 11시께 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으니까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을 했어요. 이 잠적하기 직전 보건당국과 통화해서 네.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처지다. 그리고 뭐 삶에 미련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고 이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경찰에서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추적에 나섰고 잠적 한 10시간 만에 공사일을 하러 간 이 확진자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일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광주를 떠나서 전남 영광까지 이동해서 뭐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금 당국에 따르면 뭐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 확진자는 이 감염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예. 감염 자체보다 격리 기간 동안 돈을 못 번다는 사실에 너무 크게 낙담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잠적을 하고 그 광주를 떠나서 영광으로 갔다. 뭐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좀 뭐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네. 엄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용섭 시장은 광주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 생명,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연은 이제 딱한데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꾸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건강도 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고 여행을 한 확진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네, 제주도는 그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오는 9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이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 3일 동안 문을 닫아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 또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그 영업의 손실 또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5일에서 18일까지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는데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이 제주 여행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유명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그 지난 3월 이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걸로 확인된 강남 유학생 모녀. 기억이 나요. 예,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과 비슷한 금액 한 1억 그때도 1억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는 못 나가니까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몸에서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열제를 복용하고 그냥 여행을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바로 진단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보건당국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 이거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서 방역 조직을 상설화하기로 했어요.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그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조직을 상설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반장은 그간 6개월 이상 방역 대응을 했던 신종감염병은 거의 없었지만 외국 상황 또 국내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의 일상적 업무를 모두 제쳐둔 채 대응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상설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즘 그리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원래 이제 이런 긴급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이제 임시 부서장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일종의 TF 같은 조직인데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중수본, 코로나 방대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벌써 한 몇 달째 거의 6개월 가까이 이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TF 형식으로 파견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본은 지금 정원을 80명으로 잡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인원을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로 뽑을 예정이지만 이 조직 정비까지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라고요. 이 과거와 같은 혼란은 없겠죠? 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긴급 수정 조치를 마련해서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희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 역량이 증가해서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 유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이전보다 지금 마스크 공급량이 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공급이 좀 안정됐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열렸는데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마스크 관련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소외가 많다면서 이 마스크 관련 뭐 공적 공급, 뭐 오부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사례라고 문 대통령이 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네.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또 백신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준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관계부처의 노고를 치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또 대한약사협회에도 감사장을 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하기야 일선 약국에 있는 약사분들이 굉장히 사실 고생이 많았죠. 그렇죠. 처음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 대통령 말씀대로 뭐 네. 봉사의 정신으로 이제 한 거죠. 그거 뭐 팔아서 남는 마스크 것도 대란 아니고요. 났을 네. 때 그때 마스크 판매하느라고 얼마나 사실 고생 많았습니까? 그리고 오부제가 정착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다 지금 뭐 문 대통령 노고라고 표현했지만 감사함을 좀 저희가 대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어요. 네, 오늘 그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오후 3시 정도에 방한 일정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이제 미국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외부 미국 국무부 관료들, 그러니까 뭐 주한 미국 대사라든지 이제 이런 미국 관계자들과 그 만찬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만찬 메뉴가 닭 한 마리다. 정말 원래 닭 한 마리 좋아한다 그러지 원래 않았나요? 비건 부장관이 네.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은 없고 내일 오전에 외교부 청사에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제 그 부장관으로서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우리 외교부 1차관과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갖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한미 그 육자회담 북핵 수석대표끼리 만나는 자리가 이제 이 비건 부장관과 이도훈 우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장관에 있는데요. 그리고 서훈 신임 청와대 안보실장과 그 대화를 아마 가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외교차관 간의 대화에서는 지금 교착 상태인 이 방위비 문제 그리고 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도훈 본부장과의 이 한미 육자 수석 회동에서는 이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그리고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 뭐 이제 이런 그 외교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북미 회담 관련 내용이 좀 언급이 될지 뭐 현재로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관심은 좀 그 부분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좀 어떤 방식으로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뭔가의 액션이나 아니면 메시지가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어떤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 온 거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준비해 온 것이 있다면 이제 내일 이 그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히 아마 이제 미리 준비해 온 공식적인 공개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뭐 강경화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일단 국무부에서는 이 비건부 장관의 이 방문 일정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한국과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그러니까 뭐 꼭 정상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북미 양국 간 대화 관련 뭐 어떤 메시지나 이런 사전 밑작업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반응이 뭐 우리는 미국과 마주하지 않겠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이틀째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당국 간에 예를 들면 이 북한 사안과 관련해서 조율할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 워킹그룹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조정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뭐 ICBM을 쏜다거나 이런 돌발적인 어떤 뭐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까봐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 미국 대선 전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모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길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내일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일부에서 보도가 좀 이렇게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네. 회견이 아니고 이제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도어스토핑이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어에,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네네. 이렇게 외교부 청사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네. 쭉 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뭐 질문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거기 이제 정말 문에 서가지고 네. 간단하게 답변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예상이 돼 있는데, 아마 외교부 한두 차례 정도 지금 아마 가질 수 있을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 만약에 2번을 한다면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괜히 또 그때를 노려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북한이나 아니면 한국 뭐 이 여론에 이제 호소할 만한 뭔가 메시지를 들고 네. 왔다면 아마 거기서 하겠죠. 주목이 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제 이제 최선희 제1부상 담화에 이어서 오늘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오늘 좀 상당히 날선 명의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 좀 그대로 전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국과 그 유럽연합 간 정상회담 계기에 밝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노력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본전도 못 차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라든지, 뭐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이 됐다, 뭐 해뜬 소리다, 또 오지랖이 넓은 사람, 뭐 좀 듣기 불편한 표현까지 네. 사용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싫다 얘기하는 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로 또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외교 문제가 한 게 싫다고 하는 게 정말 싫은 건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도,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좀 이른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비건부 장관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 지명자들과 만날 텐데 뭔가 좀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좀 창의적인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구상들을 조금씩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교체된 이제 새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장관 내정자 등일 텐데요. 네. 뭐 사실 그 뒤에 두 명은 박지원 내정자, 이인영 내정자는 이 비건부 장관과는 사실 뭐 카운트파트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게다가 아직 임명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방한 때는 뭐 예정이 없고, 서훈 실장과의 만남도 아마 이제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관측은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확정해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9일에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긴 했는데, 네. 청와대 외교부 모두 확인은 안 해주고 있고, 뭐 어디서는 물론이고 지금 뭐 만남 성사 여부도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뭐 그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인영 장관 내정자나 지금 서우 차관에 대해서 이 비건부 장관이 만날 계획은 없다, 아예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금 근데 이제 새로 임명된 그 외교라인과 이 비건부 장관 간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서훈 실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간접적인 교감이라도 있을지 여부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미 워킹그룹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간접적으로라도 좀 소통이나 어떤 의견의 오감, 뭐 조율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정부 또 이제 여권과 정부 또 이제 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네. 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면 이제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뭐 고위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킹그룹에 대해서 또 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면도 있어서, 일단 그 비건부 장관의 이 방한 계기에 이 워킹그룹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한국 정부 입장을 이 기회에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좀 정리할 필요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워킹그룹 자체를 뭐 없애는다기보다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네, 뭐 앞으로 한 2달간은 이제 이 관련 뉴스가 계속 틈틈이 나올 텐데요. 8월 29일이 예, 맞습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네. 오늘 이낙연 의원이 오후 2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8.29 전당대회 이 당권 레이스가 거의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이낙연 의원은 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깊은 고뇌를 거듭했다.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서 뭘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뭐 최근 한국 사회가 처한 뭐 코로나 확산 문제라든지 네. 뭐 경제 침체,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중첩된 위기 앞에서 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자신도 열애일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대표 공약으로는 뭐 오늘 모든 걸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 출마 선언 자리에서 민생 연석회의 또 평화 연석회의라는 2개의 회의체를 가동해서 여야가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으로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또 전례 없는 국난 극복 위원장의 경험을 살리겠다. 이 점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 강한 정치인, 지도자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좀 강화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이슈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죠. 예, 오늘 사실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뭐 차차 말씀드리겠다. 뭐 보통은 이제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오늘 이낙연 의원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지 끝나고 거의 뭐 서서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만 거의 약간 토론회 수준으로 질문이 다 분야에 걸쳐서 나왔는데 짧게라도 다 간단하게 대답은 다 하는 네. 이제 모양이라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부동산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요 관련 그 질문 답변이 좀 길게 이어졌는데 먼저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주 청주 아파트 매도한 요 내용 두고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점이 좀 눈길을 끌었고요. 네. 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그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좀 간접 시사하기도 했는데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 이제 요게 좀 그린벨트 해제를 의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은 발언이었고요.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하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이 인천국제공항 이 비정규직 문제 좀 언급했는데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극화원화는 견지해야 할 가치다. 이것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다. 지금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 진짜 피해가지 않고 뭔가 그래도 분명하게 자기 입장이 뭐다라고 밝히긴 밝혔네요. 예, 그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 출마 선언하는 날은 출마 선언문에 담은 그 메시지 하나만 강조를 하고 다른 거는 질문이 있어도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그렇죠. 괜히 논란 그러거든요. 일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조간이나 이런데 정말 기사 제목이 정말 한 10군데에서 10가지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 전달이 그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감일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를 방문했어요. 여기에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김부겸 전 의원이 본인 직접 입으로 이제 오늘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경성이 떠오른다. 광주 시민들은 대세론을 등에업은 인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후보 노무현을 선택했다면서 누가 몸으로 봤어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광주를 방문한 의미가 이 짧은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김 전 의원은 광주의 선택이 곧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대한민국의 선택이 됐다면서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첫 출발을 광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김 전 의원은 이 이낙연 의원과 자신의 이 당권 레이스가 영호남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데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서로를 상처내고 흠집내면 결과는 다 초라할 것이다. 그리고 당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면서 총선에서 일부 드러난 지역주의의 단편이 드러난 부분으로 생각한다. 좀 이렇게 불편한 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좀 강조한 점은 당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부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 3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언론에서 잘하는 대로 좀 이렇게 일부러 이간질 비슷하게 시키려고 든다면 당신은 7개월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점점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인데 어찌됐든 김부겸 전 의원은 바보 노무현의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건 뭐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양자구도가 되는 거죠? 네, 뭐 더 이상 나올 분이 거의 없다. 이제 사실상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세론을 등에 업은 주자가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이 당대표 후보 선출 경선 이 구조를 보면 이 투표인단 비율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8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뭐 바람 아니면 뭐 어떤 연설 내용, 그날의 연설 내용이나 이슈 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적게 받는 구조고요. 그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그 김부겸 전 의원이 언급한 이 이른바 노무현 바람 같은 이제 그런 좀 그 즉흥적인 변수가 작용하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이런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요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연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외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검찰청법 8조 규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총장만을 지휘한다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에서는 이게 그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이른바 검언유착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게 이 말하자면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전반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의 이 취지와 충돌한다. 이제 이런 12조 조항에 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 장관이 이 반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이 수사 대상인 때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총장 지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왜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까?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튿날부터 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뭐 원로들 조언을 지금 구하는 걸로도 좀 알려지고 있고 뭐 그 사실상 거의 주말을 꼈습니다만 만 닷새째 뭐 근무일로 따지면 3근무일째 지금 묵묵부답 중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는 셈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의 직격탄을 쏜 시간 끌기 셈이라서 하지 말라. 네네네. 오늘 법무부 관계자가 이 오늘 추미애 장관 입장문에 대해서 이 시간 끌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총장이 하고 있는 행태를 겨냥해서 시간 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사장 회의 결과가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입장을 내기 전에 법무부에서 반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긴 낸다는 거죠? 네, 뭐 지금 계속 보도가 지금 뭐 보도 자체를 이제 뭐랄까 좀 청취자분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도 알려지기로는 금명간에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금명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언론이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은 점점점 목소리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 지휘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하극상이라면서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퀴즈라고 불리는 김남국, 김영민 의원도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라든지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 잘 이행하기 바란다. 뭐 김영민 의원이 이렇게 좀 비꼬는 조로 이 SNS에 글을 쓰기도 했고요. 네. 이 김남국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검사장 회의를 불러 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감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배우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발언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대사건을 이제 말하자면 이 대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청와대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뭐 이걸 배후라고 주장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기사를 써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뭐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반박 입장까지 내긴 내더라고요. 일종의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주원내 대표는 아침에 한 얘기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것은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 배후 조작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글쎄 뭐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장관이 어떤 걸 하던 간에 결국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그렇죠. 거니까 뭐 굳이 이렇게 배후를 주장하지 않아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청와대를 탓하고 있을 것이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추미애 장관이 잘한다라기보다는 이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큰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무산된 게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있어요. 네, 그 검찰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딱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제 이게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어제 자정 기준으로 25만 명 이상이 이 동의를 하는 이제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 기준을 넘겨버린 건데요. 이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면서 한국 내에서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도 좀 곱지 않아요. 예, 뉴욕타임스도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의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영국 BBC 방송은 한국 활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을 촉구해왔다라고 전하면서 특히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이 기사를 첨부하면서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형을 요구했는데 손정우가 받은 것이 이것과 똑같은 형량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와 달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그 부분 가지고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일단 사실 그 부분은 뭐 검찰이나 경찰은 이미 이게 수사가 끝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송환을 해줘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법원에서 안 한 거라서 그 결정 났다고 하루 만에 원래 안 한다고 했던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거는 이 사회적 논란에 대한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이제 등장을 한 건데요. 오늘 조금 전에 이 JTBC 방송이 이 운영자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 눈이 뒤집혀서 그때부터 광역 해킹을 해서 판매자 구매자를 잡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결국은 공적 시스템이 그걸 소화를 못해주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용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지금 삼행시를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성완, 제 이름 세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1003님, 김성환의 시사회 듣다 보니 성님 팬이 됐어요. 완전 원빈보다 멋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202님, 김성환 환의 시사야 완입니다. 성심껏 시사회를 청취하니 환하게 귀가 트이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662님,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성질나는 뉴스들이 많지만 완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 시사야 늘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청와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 이런 강력한 공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국회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주거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중 약 30%가 다주택자인 걸로 확인된 겁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들에게 한 달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면서 긴급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 1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긴급 서명운동을 48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내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80분의 시민분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원래 이 목표를 1000명으로 사실 잡았어요. 아, 그래요? 시민사회단체가 네.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어려워서 저희가 1000명이라도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1000명으로 목표를 했는데 어제 그 1000명은 다 달성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목표를 2000명으로 제시를 했다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더 많이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가 서명한 분들한테 메시지도 같이 받았어요. 예. 2가지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누군가는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고 있다. 절망스럽다. 집사자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버텼는데 가족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뼈아프게 받아들일 만한 소식인 것 같네요. 반응인 것 같고요. 근데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중에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조사 배경하고 결과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부터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정부가 대책을 냈죠. 그래서 수원, 안양, 의왕 이런 데를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도권 전반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지난 2월 17일 날 경기나 대전, 청주 이런 지역들을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더 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해왔던 얘기들을 믿었던 국민분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계셨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다주택자다. 이런 소식을 접하시게 되니까
이 분노를 상당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주택 의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주로 이 주거부동산 관련된 정책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분들인데요. 총 56명인데 그중에 16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은 6분,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10분이고요. 4채를 보유하신 분도 1분 있으시고, 그다음에 3채를 보유하신 분이 1분, 그다음에 14분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참여인들은 다주택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서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던가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던가 이런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고요. 국토위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입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계신 의원님들이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과연 이 국회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입법들을 어떻게 여러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이 이해 상충에 오해 그리고 이런 우려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거부동산과 관련 없는 상임위로 옮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상임위로 다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중 300명 중에 한 86분 정도가 지금 다주택자로 나와 있어요. 예.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빼고 국토위나 기재위 의원들을 꾸린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전에 당선된 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매각한다 이런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 총선 이후에 지금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지난 이제 총선 때 각 후보들이 재산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했을 때 86명이 다주택자인 걸로 나온 거거든요. 네. 특히 그 중에서 민주당은 지금 41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네. 지금 40분이 넘는 분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과연 이러한 공천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분들이 주택을 파는 것을 당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내에 집을 파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네. 국회의원들마다 좀 사정이 다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억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이 2채이긴 하지만 다 합쳐서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지방에 집이 2채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집값만 한 채값만 10억이 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공직자라고 하면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그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윤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업무와 겹친다고 하면 백지신탁을 하는 이런 제도들도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또 모든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크고 공공성이 높은 요구되는 이런 또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재산권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반론도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주택자인 의원분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거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입법을 책임지신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사실 이분들이 추진한 정책이나 입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어쨌든 또 의원은 하시는 기간이 4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그 주거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에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부동산 정책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상승한 이유를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거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못 내는 구조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 투기를 하기보다 이제 그걸 다른 뭐 기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텐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의 강한 이 부동산을 닫겠다는 그 정도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진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도 지금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네. 나올 때마다 말로는 집값 안정화하겠다 하지만 늘 찔끔찔끔 그리고 핀셋으로 또 뒷북 규제로 사실상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걸 뒤따라가면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써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핀셋 규제나 뒷북 규제로는 집값 오르는 걸 잡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뭐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집값을 잡았던 정부가 역대 하나도 없다. 다 못 잡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사실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 집값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도 컸고요. 이번 정부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제 핀셋 규제 그리고 찔끔찔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규제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계속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거의 성과를 보는 정부가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조만간 다시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입법 차원에서 지금 종부세 세율을 조정한다거나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값은 하나의 대책으로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든가 이런 세 부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있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채,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도록 세금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못지않게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대출 이미 많이 받은 대출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총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유세 강화에 이어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도 올릴 것이다, 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주택자를 보호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가 지금 총량제 말씀하셨지만 집을 네.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사들이거나 일종의 네. 이제 뭐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이런 거는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1주택자는 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불만도 많이 느끼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은 전체 국민의 한 15% 정도 내외입니다. 네. 사실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1주택이라든지 다주택이라든지 주택을 언제든 내가 빚내서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는데 뛰어들 수 있는 분들도 이 집값을 오르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 폭탄 정도 수준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이게 대의의 목표를 위해서는 네. 일부 세금이 좀 뭐 인상되더라도 저희는 뭐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실제 지금 50% 가까운 국민들이 여전히 무주택자이고요. 네. 전월세 가격도 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워낙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해서라도 사실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도 어느 정도는 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같이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등록임대주택 정책을 정부가 처음 도입할 때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이 등록임대주택을 통해서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주택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세입자들도 4년이나 8년 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었는데요. 네. 실제 이 등록임대주택이 과연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이 보호장치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최근 기사 나왔지만 실제 그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 집에 8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분들에게 엄청난 세금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임대차 3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이 오른 만큼 전월세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전월세 가격이 뭐 작년에 비해서 뭐 1억, 2억씩 올랐다는 지금 제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전월세 안정화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해야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 집값이 오를 때 이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이 전월세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도 이 제도를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높은 집값이나 전월세 불안에 알겠습니다. 있다면 이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사의 진행자인 제 이름 김성환 이 세 자로 삼행시 문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들으시고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호등 건너 목내 차 앞으로 너와 닮은 예쁜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너의 뒤를 따라가 봤어 아주 작고 예쁜 집에